오늘 함께하실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이야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돌풍,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엄청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신진 청년 정치인의 선전, 돌풍, 이것 말고도 국민의힘 자체에 지금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내용 단지 이뿐일까요? 청년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오늘 호남과 관련된 질문을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수정당이 처음으로 첫 합동 연설회를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지지 기반 영남권이 아닌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연설회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호남 당원이 0.8%밖에 안 되던데 어떤 셈법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중도 호남 확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지난번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도 그때도 이제 초청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호남을 향해 그리고 또 중도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포함되어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비록 당원 숫자가 0.8%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호남을 향해서 계속 구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선 그 당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선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 하나를 넘는 그런 차원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에서 열린 연설회, 그래서 또 여러 언론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떤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역시 저희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을 보니까요. 어제 이제 이 연설을 열었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TV 토론을 갖습니다.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5명의 이 당 대표 주자들, 1명은 청년, 나머지 4명은 중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4 집중 견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처음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처음 진행됐을 때부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예상이 됐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자기네들이 1등 나올 줄 알았는데 이준석 후보가 나오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산 논쟁을 꺼냈습니다. 팔공산, 수락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데를 등산했네 안 했네, 팔공산이 1100m네 안 미네 이런 식의 논란으로 이준석 전체를 공격했고,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논쟁을 했어요. 네. 나는 짐을 많이 실은 지저분한 것들도 다 실을 수 있어. 그러면서 화물차 논쟁, 스포츠카 논쟁,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먹히니까 개파 논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준석 너는 유승민계야. 그러니까 네가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한테 유리한 대선 후보 관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찍으면 안 돼 라고 영남에 있는 대의원들, 당원들 이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영남에 있는 분들은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 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키려고 할 텐데 그것도 잘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아니 자기 지역에서 3번이나 떨어진 사람,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냐 이런 식의 자격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중진 의원들이 전 참 쫌스럽고 민망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본인들이 용광로 당대표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이준석은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내가 당대표가 돼서 이준석을 혁신위원장, 쇄신위원장 시켜가지고 당의 변화와 개혁 제가 안정적으로 이끌고 우리 이준석 최고가 변화를 이끌도록 제가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력을 갖고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이준석 당신은 안 돼요. 이런 식의 공격이 맞냐고요. 결국에는 중진 의원들의 저러한 공격이 나는 지도자감이 아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한심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중진들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지고 있는 후보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거티브. 그런데 이거 당내 선거잖아요. 그리고 영선 의원인데 왜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저급한 공격을 합니까? 저는 중진 의원들이 대우각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 수장께서는 중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오늘 TV 토론에선 어떤 양상이 전개될까요? 한번 또 그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른바 영선,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는 원외의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했죠.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를 일반 국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준석 40.7, 나경원 19.5, 주호영 7.2, 홍문표 4.2, 조경태 3.1.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20%가 넘게 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대상을 바꿔서 여쭤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340명께 여쭤봤습니다. 당심이 어떠한지를 가늠하기 위한 여론조사인데 조금 달라졌죠. 이준석 47, 나경원 29.2, 주호영 8.5, 홍문표 3.4, 조경태 2.1로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가 17.8 정도로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또 방법을 바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봤습니다. 지지층과 더불어서 무당층입니다. 즉 어떤 일반 여론조사를 가정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43.8, 나경원 25.9, 주호영 7.8, 조경태 2.5, 홍문표 2.3입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차 17.9로 아까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는요,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해 P&R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9일에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사실 이전 여론조사에서도요, 계속 이준석 후보가 1위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인기냐 하면은요,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가 있는데 사흘 만에 소액 후원금이 도달하면서 그 계좌를 닫을 정도로 지금 20대, 30대 보수 성향 지지하는 20, 30대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가 상당합니다. 팬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주 국민의힘 여태까지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이러한 팬덤 현상, 특히요 이렇게 소액 다수 후원 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흐름을 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눈덩이 효과가 더 발생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건들로도 언론 보도가 되고 네. 이준석이 왜 자꾸 1등 나올까?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꼭 모든 프로그램에 한 번의 아이템은 꼭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네. 선거운동을 거의 언론에서 그냥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경원, 주호영 이분들 갖고 아이템 잡아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준석 후보한테 너무나도 유리한 그런 환경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저 선거 자금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1억 5천 지금 모았잖아요. 그러면 예비 경선 때 4천만 원을 내요. 네. 그리고 또 본 경선에서 4천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은 기타금이 되는데 네. 그럼 나머지 한 7천만 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도 높게 여러 가지 분석도 해주고 보고도 해주고 캠프 사무실도 안 마련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지금 또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선거란 말이에요. 조직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네. 결국에는 문자를 몇 번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따라서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지 결정이 될 텐데 네. 이러한 코로나의 선거운동 영향도 이준석 후보에게는 어찌 보면 유리해졌다. 네. 나경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들이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환경이 사라져버렸다. 뭘 만나야지 동원을 하죠. 다 비대면으로 그냥 카메라 보고 네.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이준석 후보에게 되게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또 정치 지형의 변화, 또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그런 환경 등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언론이 이준석 돌풍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 언론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워낙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관심, 팬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평론가님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전 좀 기본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토대를 자꾸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덜 관심을 가지면서 이준석 현상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진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았으면은 초선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거는 민주당은 유력 대권 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대권 주자가 없어요. 당내 권력의 중심성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라고 하는 신진이 나왔을 때 받는 일종의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상점에 가서 과자를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신제품에 자꾸 눈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제품에 대해서 약간 좀 낡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언론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대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어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뭐냐 하면 방송에 나와서 논평을 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치인으로서 그만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철학이 있는가 이런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계속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공천 자격 시험제 같은 거 실시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맥락이 깔려 있는 것들을 보면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얘기해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똑같이 나도 교육받았으면 시험 봐서 붙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정서상으로는 부합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철학적인 문제, 사회 해결 능력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어요. 거기 보면 무한 능력주의가 얼마나 그 허상인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서 거기에 따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실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20년에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합격자 55% 정도가 우리나라 소득 수준의 9분이 10분이에요. 최상위 고소득 계층의 네. 자녀들이 55%가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력주의입니다. 가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실력 있다고 다 공정한 겁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청년층은 어떻게 그럼 우리 사회에 진출할 것인지 사회적 약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천 받을 때 시험 딱 쳐가지고 점수 딱 몇 점 이상 되는 사람이면 공천 줄 겁니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시원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고 청년층에 소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의 네. 피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는 철학의 빈곤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네.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않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팬덤이다, 바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면에 있는 이준석 후보만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네. 물어보는 언론이 없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는 글쎄요. 이렇게 검증되는 과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또 이 연상을 하나의 그 시청률 등등을 위한 소비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공천 자격과 관련해 제가 접한 기사 내용으로는 뭐 한국어 시험 등등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정치인들이 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을 비꼰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또 이런 이면에 있는 내용까지 짚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본선은 당원들의 의견이 70%다. 그러니 내가 유리하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본적인 토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으로 볼 때 영남 지역이 전체 51% 정도 되죠. 당원 비율이. 그리고 지금 50대 이상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당원 비중으로. 그런 당원들이 바라볼 때 변화의 요구도 있겠지만 네. 당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안정론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30%에서 좀 여러 격차를 내서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 당원들이 그렇게까지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 토대 자체가 완전히 바뀔 만큼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참 그 정치는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기에는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 불고 네. 있기는 하지만 좀 쉽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비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본선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 저희 언론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들 이준석 후보에 맞서서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게 나주곰탕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나주요? 아, 네. 나경원, 주호영 이 분들이 단일화를 해야 이준석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주곰탕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주호영, 나경원 이 두 분이 정치적인 동질성과 유대감이 없어요. 같이 정치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 분이 사퇴를 하고 한 분을 밀어주고 이러한 일을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나경원 후보가 주호영 후보보다 앞서고 있잖아요. 그럼 주호영 후보가 사퇴하는 게 맞는데 주호영 후보가 사퇴하면서 나경원 후보 밀어주세요라고 한들 그 표가 다 나경원 후보한테 갈까요? 저는 이탈표도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정치 분석가들이 네. 그냥 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준석 후보가 되기가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 되면 김성환 평론가의 저러한 생각은 개인적인 의문 저런 것은 틀렸다라고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론조사를 놓고만 봐도 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죠. 당원 지지층에서도 앞서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전에는요. 황교안 대표가 되기 그 전에 여러 가지 당대표 선거는 이번 당대표 선거와는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 국민의힘 쪽의 당대표 선거는요. 특정 계파가 자신들의 당원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계파의 대표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됐고 이정현 당대표도 그렇게 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친박이라는 특정 계파가 완전히 와해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밀만한 또한 나경원, 주호영 이분들이 계파의 대표적인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싫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경원, 주호영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굳이 뽑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누가 돼야 내년 대선에 국민의힘이 유리할까라는 전략적인 판단도 당원들이 할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네. 국민들이 지지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정치권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떻게 이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 오늘도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관련 이슈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